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둔화된 미국의 물가, 또 걱정했던 것보다 온화했던 FOMC 결과를 등에 업고 코스피 사흘 연속 강세 이어갔습니다. 2750선 회복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2%대 강세를 보인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본격적인 반등장에 대한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자, 목요일 경주마의 기수들과 오늘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참 뭐라 될까요? 속 시원하게 그래도 참 답답했던 응어리들을 풀어냈던 오늘장이 아니었나 생각은 하는데요. 이용훈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막판에 좀 빠져가지고 약간 김이 샜죠. 그건 약간 아쉬웠죠. 네, 저기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보고 그래도 오늘은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파생 쪽 포지션을 봐도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상방 쪽이었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항상 보면 오후에 빠지더라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닌가 했는데 환율도 오늘 나쁘지 않았었고 네.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좀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파생의 어떤 조건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기는 한데 그거 외에도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대감들도 좀 일정 부분 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좀 이제 좌우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막판에 좀 마이너스로 끝이 나긴 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GM이라든지 지금 미국 쪽에서 실제로 잘 나가고 있는 그 자동차 회사들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들 거기도 지금 GM 같은 경우도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한 이후에 만료되는 시점에서 또 60억 달러 추가 자사주 매입하고 또 이제 배당을 늘리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까지 녹아서 본다고 그러면은 그래서 6월 지나면서 7월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도 좀 우리도 좀 기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바로 곧바로 거두절미하고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외국인이 계속 현선물에서 또 매수에 나섰고 수급상으로도 괜찮은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외국인이 1조 5천억이라는 큰 금액을 샀습니다. 결국 지수의 방향성을 아래보다는 위로 보고 있다는 얘기로 들릴 거니까 오늘 지수의 등락보다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건은 뭐냐면 오늘 삼성전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만약에 여기서 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좀 아쉬운 일이 일어나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주변 주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할 수 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의 에너지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기관들도 돈이 없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해외 주식으로 많이 이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 체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또다시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혹시 지수를 끌어올릴 경우에는 사실 지수를 좋을 수 있겠으나 개별 종목보다는 대형주 몇 개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내일부터는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2%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지금 말라있는 수급상에서 다른 주변 종목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아쉬움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계셨고 이상로 대표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선 이제 오늘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이 저는 좀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좀 더 강한 매수세가 좀 도입됐던 것도 지수에 대한 상승을 보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해봤고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분석 측면에서 한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갇혀져 있던 박스권 자체를 이제 갭으로 한번 뚫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이런 뭐랄까 이제 갇혀져 있는 박스권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할 때 갭을 보여줄 때는 한 번씩 이제 투자 심리 자체를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이들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오늘 과하게 상승하는 것이 일부러 투자 심리에 대한 회복을 노리는 전략적 측면이 좀 있었지 않나라고 좀 봤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고 보셔야 되는 것은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거죠. 실제 강달러가 지속됐을 때 국내 증시에 대한 한국과에 대한 주식에 대한 상관관계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내재적 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시장에서는 수출주가 상당한 강세를 앞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종목군들 그리고 전력 설비주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군들이 보면 수출 비용이 수출에 대한 물량들이 늘어나는 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는 대형주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을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나타내더라도 결국에는 수출주 위주의 시장 전략이 6월 달 그리고 7월 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 수출주를 좀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따가도 뭐 자세히 짚어보긴 하겠지만 눈에 띄었던 특징주도 화장품주도 있었고요. 뭐 상사 관련된 자원개발 관련된 또 새롭게 좀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앞서 이상무 대표 말씀하셨었지만은 저는 오늘 일단 FOMC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봤을 때 결국은 지금 6월 25일 날이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좀 뒤로 밀리는 상황에서 결국 시장의 관심은 다시 실적으로 이제 돌아설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발표됐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공매도 금지를 갖다 내년 3월 31일까지도 이제 연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생각을 해서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사주라든지 이런 쪽들 움직이고 특히 오늘 이제 가스 주식들 그 한국가스공사, 가스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주식들이 좀 세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지고는 지금 여태까지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나 진행한 어떤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은 이거는 시추를 하는 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또 생각보다 좀 중기적인 어떤 시각에서의 어떤 이슈가 하나 생긴 거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것들까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동안에 금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움직였던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실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새로운 어떤 섹터 그다음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테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을 계속해가지고 끌고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밤사이 미국장도 그랬고요, 우리장도 뭐 CPI 결과, 그다음에 FOMC 결과를 소화를 했죠. 긍정적으로 말이죠. CPI도 예상보다는 좀 둔화된 결과가 나왔고 FOMC도 해석을 하자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 매파적이었다, 비둘기파적에 가까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볼 때는 FOMC보다는 CPI가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FOMC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지표에 의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의존하겠다라는 지표가 좋게 나왔으니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중요한 건 이번에 FOMC 회의 내용이 이전과는 뭔가 달라진 분위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아마 기억들 하시겠지만 지난해 12월 또는 지난 3월 이 당시 있었을 때 FOMC에서 우리는 점도표를 연준이 3번을 찍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동시에 3번만 찍은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심어줬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이 봤었을 때 지난해 연말이나 지난 3월 또는 4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물가가 유의미하게 잡힐 거란 기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연준 내에서. 특히 최근에 복기를 해보면 연준에서는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36.1%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많이 내릴 거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오스탄 골수비라든가 이런 연준의 이제 일부 총재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는 정반대 얘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지난 3월 회의까지는 뭔가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려줄 것 같고 물가도 잘 잡힐 거란 기대가 있었다라면 이번엔 정반대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대놓고 파월 의장도 이번에 우리가 전망을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차단을 했고 또 전반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 대응이라는 걸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 상반기에 주거비가 잘 내려와서 물가가 2% 안에 들 거란 기대가 무산이 되면서 결국 연준이 어떤 걸 선택했냐면 그러면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를 일부 훼손시키는 것 위엔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걸 오늘 분명히 해줬습니다. 오늘 나왔던 물가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면 연준의 의장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사실 물가를 내기는 확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마 몇몇 얘기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혹시 고용이 많이 안 좋아지면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현 상황에서 고금리를 오래 유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거비가 내리지 않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고용을 건드리고 그 고용이 건드려졌을 때 이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시간당 임금이라는 거. 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었을 때 그때는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정책을 쓰겠다라는 게 오늘 연준의 메시지였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궁극적으로 앞으로 미국의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사실은 우리한테 좋은 이슈가 아니라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또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언제 조정이 올까라에 대한 어떤 조정이 그 시기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전 연준이 가르쳐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혹시 큰 조정이 온다라면 무엇 때문에 올까라는 우려가 있었다라면 내리던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닐까? 또는 혹시 경기를 침체로 이끄는 거 아니야라는 두 가지 우려가 제일 큰 건데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아니지만 네. 최소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그래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로 만족을 하고 있지만 실상 나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됐었을 때는 사실은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를 조금 넘어서 그 이상으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연준은 긴급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고 연준은 오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좋게만 받아볼 것도 충분히 있겠지만 네. 그 뒤에 연준이 우리한테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그 너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까지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는 시그널을 확인을 하고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실제 인하를 했었을 때에 시장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럼 둔화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걸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일차적인 조정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그 조정이 나쁜 거냐?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 시장은 한번 쉬어가야 나중에 더 크게 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연준이 지금 꺾고자 하는 그 둔화는 경기 둔화는 고용과 관련돼서 결국엔 소비를 꺾고자 함에 있을 텐데 그 소비를 꺾고 난 이후에 금리가 내려가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경제 원동력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사실 투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금리가 내려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시장이 쉬어갈 수 있겠지만 그 쉬어감이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아 그렇지 미국의 경제는 지난 40년 동안은 소비였지만 지금 움직이는 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점에서 네. 사실 시장에서는 다시 재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투자와 관련된 기업들은 다 반드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의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환경은 더 좋아지겠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오르고 있는 기업들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료라든가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다 투자 관련주거든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변압기도 다 투자 관련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르고 있는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다 투자 관련주인 거지 소비 관련주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는 주도주들한테 더 좋은 자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상로 대표님 점도표상으로는 금리 인하 횟수가 줄었어요. 한 번으로 줄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봤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5.25에서 5.5%에 대한 부분 자체 동결이 되었지만 안에 세부적인 점도표로 확인해 보시면 4.75에서 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1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1회 또는 2회로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2025년도에는 그럼 과연 금리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도 점도표상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자체는 4에서 4.25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용과 투자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측면 자체를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계속적인 발목을 잡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지금 ECB에서도 미국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는 것도 저는 어떻게 해서는 경제를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원동력을 다시 한 번 더 붙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게 앞서 우리가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에 대한 원동력이라든지 또는 고용에 대한 원동력은 결국 투자 또는 이제 돈에서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예정대로 9월 달이라든지 또는 12월 달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여전히 놀아놓고 봐야 되는 거고, 또는 9월 달에 한번 하고 12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 할 수 있는 두 가지에 대한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두 차례 금리 인하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시작점이 어디냐, 이사님. 9월에 지금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은 11월인데 대선 전에 한번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야 될 거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9월이다. 그래서 페드워치 데이터도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저는 뭐 계속 7월에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민망한 상황인데. 네. 뭐 좀 민망하시면 어때요? 뭐 괜찮죠?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인들 그 저축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보면은 그 코로나 지원금 나오기 직전보다 훨씬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소비 여력도 많이 줄었고, 최근에 나왔던 소비 데이터 역시 위축되는 국면이 좀 나왔었던 것도 있고요. 고용 관련돼 가지고 얘기 나오는 것들, 뭐 이번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이제 컨센을 대폭 상회하는 바람에 좀 얘기가 됐었지만, 그 내용을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정규직 숫자는 50만 이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숫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라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작년 3분기 그 분기 그 고용 센서스라는 거를 갖다 실제 내용을 까보니까 3분기가 이제 보통 보면 7, 8, 9,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동안 매월 발표됐던 그 신규 일자리 수를 더하면 59만 건이 늘어났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실제 내용은 19만 건이 감소했었고, 요번에 발표됐던 실업률도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이전에 3.8, 3.9, 요번엔 4.0으로 올라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을 또 연준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었지만은 뭔가 삐걱거리는 흔적이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소비의 감소라든지 ISM 제조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도 경기의 어떤 하반기에 후퇴 내지 침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저는 7월 말에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하고 그 다음을 넘기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이제 일단 9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7월이 됐든 9월이 됐든 간에 연준의 의사는 더 이상 긴축을 강화하는 쪽보다는 좀 긴축을 완화하고, 그리고 또 3분기에 지금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데 2분기 때는 보면은 그 단기채 발행 물량을 줄여버렸었거든요. 근데 3분기 때는 재차 발행 물량을 늘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금 납부하는 게 이제 4월 달에 있었잖아요. 미국 내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 세금 납부가 또 6월에 있게 되는데, 재무부 계정으로 들어온 돈 자체가 또 7월부터 다시 또 풀린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3분기에 어찌 됐든 간에 유동성은 2분기보다는 확실히 좋아지는 그림은 나올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올해 안에서 봤을 때 3분기가 가장 좋은 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파월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미리 방향성을 정해놓고 금리를 결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에 디펜드해서 보겠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도 사실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나와 27만 명. 언제든 이렇게 툭툭 예상과 달리 튀어나오는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마다 저희는 또 시나리오를 계속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래서 올해 내내 시나리오를 바꿔왔던 건데, 이번에 나왔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에 대해서 파월이 오늘 공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되어 있다라고 공식적인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말은 27만 2천 명이지만 실제 그 고용이 생각보다 뜨겁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고, 이영훈 이사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서비스업의 굉장히 뜨거운 모습들이 사실 제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용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를 놓고 보면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서민부터 시작해서 경제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그걸 확인하려고 지난달에 미국에 또 다녀왔던 것도 그런 역할들이었었어요. 정말 소비는 어떤지, 물가는 어떤지,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너무 탄탄한지, 이게 이제 계층마다 너무 다른 건데,
확실한 건 지금 미국이 서민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자영업 중심으로 해서는 현재 이 고금리를 굉장히 못 견디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파월 의장도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복합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긴급하게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는 궁극적으로 현재 고용시장에서 뭔가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알 수는 없으나 어느 시기에서 한번 실업률이 급등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 시점에서는 한번 그래도 금리를 내려줘야 경기도 온전하게 연착륙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고용이 튼튼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제 물가가 어쨌든 간에 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우리한테는 되게 매파적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속내는 이전에 있던 것과 큰 생각은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실제 연준이 이번에 점도표 찍은 거 보면 7명, 8명 그러니까 8명은 한 번, 7명은 두 번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명만 생각이 바꾸면 이게 2회로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연준 의장도 대놓고 시장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1에서 2회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본 거죠. 중요한 건 경제학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주식시장에서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리지만 않으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도 올해 3번이냐 2번이냐 1번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게 줄어든다고 해서 크게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두 가지 요인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건 내리던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바꾸거나 또는 현재 온전했던 경기가 침체로 가는 상황만 아니면 시장이 끝난 게 아니니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너무 그렇게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 첨언을 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금리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그에 따른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부분도 만약에 제롬 파월 의장이 좀 더 확실한 방향성을 시장에 전달을 해버리면 오히려 현재 실물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표에 따라서 결정을 해버릴게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만약 연준이 정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약간 오리무중한 태도를 계속적으로 보여줘야지만 나중에 미국이 정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제롬 파월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게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 갑자기 생각나요. 곰 같은 여우인지 여우 같은 곰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수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일단 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저는 이제 6월장부터 넘어서 이제 이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9월까지 스케줄을 보고 하반기까지 넘어갔었을 때 그러면 지금의 금리 인하 전망과 지수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거지만은 올해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3분기가 가장 괜찮은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보다는 3분기 쪽에 좀 포커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유동성이 좀 더 2분기는 좀 이렇게 긴축적인 측면이 강했었다 그러면 이게 확실히 풀리는 부분이 보일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의 그 수출에 있어서 특히 성장을 놓고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이 굉장히 괜찮은 그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또 조선 쪽까지도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최근에 이제 수주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환율에서 놓고 보면은 물론 요즘 최근에 이제 환해지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은 100% 하는 회사보다는 대체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같은 데가 한 60% 정도 환해지하고 삼성이나 이런 쪽은 좀 환해지 비율이 높다고 듣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환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노려서 본다고 그러면은 올해 지금 이제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가을이 다가오면서부터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 관련된 이슈들이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은 저는 올해는 서머랠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마다 뭐 서머랠리 얘기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서머랠리가 핫하게 기억되는 해가 몇 번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는 좀 그걸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7, 8, 9월을 지금 예감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사님 같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시장을 원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부터의 가장 큰 고민이 지수 베팅이냐 종목 베팅이냐 되게 중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언제나 종목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크게 부활을 하면 수급을 다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기존 주도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게 사야 되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마 시장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주도주라고 하더라도 하루 쉬는 폭이 10%씩입니다. 그게 이래서 중간에 이게 뭐 아래서부터 사서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뭐 10% 조정에 견딜만하지 이럴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 뭔가 편성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조정을 견뎌내기가 심리적으로 만만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을 하지 않는데 그런 의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느 쪽의 시장으로 그러니까 지수를 끌고 갈 거냐, 종목을 끌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 여기서 종목이라 하면 지수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정말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제 순환매 도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지수를 끌고 간다면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뭔가 그동안 쉬었던 기업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오를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의 엔비디아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개선되고 있는데 해도 너무할 정도로 주가가 눌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각돼서 올랐을 경우는 의외로 다른 현상들이 펼쳐질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전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결국 이제 종목별 장세를 좀 더 염두를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수치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현재 보면 수급이 붙는 곳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붙는 형상이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도 주도주를 보였던 전력설비 같은 기업들도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한 보유 비중을 늘리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붙으면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크게 올랐고 그것이 쉽게 빠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라볼 때는 언젠가는 빠지겠지, 저기서 들어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은근히 강하게 계속 밀고 간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수급이 연속적인 힘에 의해서 주가 연속성에 의해서 붙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의 이런 종목군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대부분 다 수출주 위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시장 기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 올랐던 화장품주들도 곧 꺼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저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상단 자체가 저는 제한돼 있는 주가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85,000원 선 부근 자체가 생각보다 뚫기 힘든 과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여타의 현재 시장의 낙폭과대 종목군들 뭐 이를테면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과 미국발 모멘텀에 대한 부분으로 올리면서 전반적인 숨을 고르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움직임들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삼성전자의 시간이 왔을까요? 오랫동안 눌려있던 주가 다시 한번 8만 전자를 좀 바라봐도 되는 건지 오늘 2%대 오랜만에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뉴스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해석해볼 여지들이 참 많은 뉴스들입니다. 일단 해외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또 파운드리 포럼이 열렸는데 AI 칩 관련 매출이 2028년 AI 관련 매출이 9배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상, 아주 희망 흐름을 돌릴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그럼 이제 좋게 말하면 시장하고 소통이지만은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과거에 이제 좀 뭐라고 얘기하죠? 일반 기업체들 삼성급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체들이 IR 할 때 좀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이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사실은 구체화 시키는 게 뭐 몇 배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여태까지 삼성이 했던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그거보다는 저는 차라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듣기 원하는 얘기는 결국 지금 불과 한 1, 2년 전을 되돌아놓고 보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분명히 TSMC하고 격차를 줄여가지고 TSMC를 잡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잖아요.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전 제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오늘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거보다는 삼성증권 리포트 영향이 좀 컸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삼성증권 리포트 내용이 새로운 건 아니고요. 그게 지난번 1분기 그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컨퍼런스 콜 할 때 삼성증권에서 삼성전자에서 직접 밝혔던 내용입니다. HBM3와 관련해 가지고 양산 시점, 그다음에 그 매출로 잡히는 인식되는 시점, 그다음에 12단 관련돼 가지고 테스트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면서 올해 연말 되면은 뭐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그 HBM 매출이 뭐 2배 이상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 그대로 지금 옮겨진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한 얘기가 기대감보다는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사실 레거시 제품들 가격 올라오고 실적 좋아진다고 하는데도 별 반응이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게 최근에 나왔던 자료나 리포트들을 뒤져보면은요. 그 레거시 제품들 쇼티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HBM 쪽으로만 투자를 자꾸 하게 되고 문제는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현금 흐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쪽 투자 비중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낸드라든지 일반 디램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 2년을 돌아봐도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던 데는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오늘 얘기 나왔었던 건 결국은 퀄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조만간 통과될 거다라는 얘기를 또 이제 기대감을 부풀려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리포트로 나오고 또 뭐 젠슨왕의 어떤 립 서비스 뭐 이런 거보다는 삼성 쪽에서 좀 더 구체화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좀 보여줘야지만이 주가는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비전 제시도 좋지만은 좀 구체화 시켜 가지고 뭐 파운드리가 됐든 HBM이 됐든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접근을 좀 해줬으면 시장하고 소통이라는 게 그런 건데 요즘은 좀 IR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네.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좀 불만스럽습니다. 네. 말이 앞선 삼성이 아니었는데 어느덧 말이 좀 앞서는 그런 모습에 좀 네, 불만이신 건가요? 아쉬움이신 건가요? 둘 다입니다. 둘 다. 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랜 기간의 해외 출장을 마치고 오늘 또 귀국을 한대요. 여기에도 이제 뭐 지금 취재진들이 나갈 예정이고 여기에서 또 혹시 이재용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할까? 왜냐면 해외에서 워낙 뭐 빅 이슈들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뭐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아니면 샘 알트먼 뭐 최고 경영자도 만났고요. 어떤 선물 보따리를 풀어낼지도 관심인데 관건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의 주가의 어떤 상승세가 지속성을 얼마나 가질 것이냐.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풀어야 될 숙제는 일단 엔비디아 1차적인 거고 파운드의 수율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 갔다 와서 수율이 나아지진 않겠죠. 물론 그렇죠. 예, 전혀 네, 상관이 물론 없을 그런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일단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비슷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였었어요. 현대자동차가 역대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네. 주가가 오히려 오르지도 않고 뒷걸음질 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찾아갔고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기염을 토했던 게 불과 얼마 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올해 삼성전자가 비슷한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건 역발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발상이라는 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뭔가 턴어라운드가 생길 때 남들은 다 비관적이라 생각할 때 턴어라운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은 우리만 비관하지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우리 이영훈 이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HBM과 관련된 흔히 얘기는 멀티플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거지 실제 일반적인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 실적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젠지 모르죠. HBM을 통과하는 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또 올해가 안 될지 저희도 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어차피 너무 시장이 많이 올랐고 종목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잘 모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의 언론 플레이는 다소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네. 어쨌든 갈수록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뭘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주기보다는 그랬는데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었던 거고, 또 하나는 HBM 3도 못하는데 3부터 무조건 다 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발언들이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네. 이 정도 실적이라면 충분히 담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이 문제지 어쨌든 HBM 쪽도 결국 들어간다라 보면 들어서 사면 늦을 거잖아요. 이 가격에 못 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살 게 많다라면, 대안이 많다라면 모르겠지만 없다라면 저는 참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맞습니다. 것이다라고 보고 계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얼마 전에 이제 그 젠슨 황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몰차게 뭔가에 대해서 안 됐다, 실패했다라는 표현을 젠슨 황은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더 연기되었다, 지금 테스트 중이다,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희망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엔비디아의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나 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으로는 이 HBM에 대한 이용을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들어와줘야지만, 이 HBM 시장에 삼성전자가 거래처로 들어와줘야지만 지금 현재 이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다 맞춰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시장을 길게 놓고 보면 언제까지나 엔비디아가 이 시장을 독과점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럼 현재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약 92%입니다. 그리고 AMD가 차지하고 있는 거 5%, 나머지 기타 기업들이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AMD라든지 또는 기타 회사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하이엔드급에 대한 부분 자체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보급형에 대한 부분도 라인업이 상당히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시장이 앞으로 펼쳐졌을 때 과연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이렇게 독과점이 가능할 것이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통과를 더욱더 바라고 있는 입장일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독과점을 하고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우리가 노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는 가장 황금기인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빨리 삼성전자에 대한 통과를 있어줘야 되는데, 다만 현재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생각보다는 삼성전자가 HBM에 대한 수율이 상당히 낮게 잡힙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분의 1이 채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제 다시 한번 개인적인 말씀드립니다. 의견입니다. 다만 이제 상대 업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0% 이상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은 40% 이상만 되더라도 이 거래를 상당히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약 35에서 45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것도. 네. 개인적인 의견이란 말을 네 번째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수율이라는 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이 삼성전자 관련된 테스트라든지 또는 검사 장비들에 대한 주가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는 이 수율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바로 이 9월 달까지 어떻게 해서 올리기 위한 움직임을 저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하나에 대한 히든 카드를 좀 더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엑시노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네이버와에 대한 그 큰 트러블이 발생했던 것도 이제 마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네.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설계를 가장 세계적 수준에 맞출 수 있게끔 올릴 수 있는 기업도 저는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볼 때는 HBM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 거지만 삼성전자를 볼 때는 투트랙으로
하나는 이 팹리스에 대한 부분도 함께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충분히 삼성전자에 대한 9월 달까지의 움직임은 그런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 뭐 우리가 다음 달만 보더라도 또 폴더블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결국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걸로 결론을 8만 원 밑으로는 우리가 사실 사줘야죠. 네. 사실. 이사님도 그거는 동일하게 네, 제가 기본적인 뷰는 그렇게 갖고 계시죠. 기본적인 뷰는 뭐 매수 쪽인데요. 네. 이제 희망 회로를 좀 돌리자면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최근에 이제 NCF 필름 수입을 한 걸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은 5월부터 좀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그 NCF 필름 자체를 사용하는 데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사용하는 데는 삼성전자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에 대한 좀 약간 추측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혹시 HBM하고 또 이제 그 퀄 테스트 이슈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좀 시장에는 일정 부분 녹아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8만 원 밑에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8만 원 미칩니다. 세 분이 전반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잠깐 저희가 짚고 가보려고 해요.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장중에 어떤 걸 주제로 나눠 논의를 해볼까 하다가 현대차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에 좀 상승폭이 꺼지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거는 실적도 괜찮고 밸류 효과 관련 주주 환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양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저는 평가에 붙여가지고 압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압력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하고 내용들을 밝혔는데 현대차는 아직 그게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뭐하냐? 네, 그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GM이 주가가 괜찮잖아요. 네. GM이 실적도 잘 나왔지만 GM이 이번에 또 6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이미 10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었고요. 또 배당 금액도 또 올렸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현대차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상황이고 또 지금 최근에 도요타는 또 이제 품질 문제 안전성 테스트 스캔들 또 터졌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현대차가 1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은 1등에 걸맞는 밸류업에 대한 것들을 갖다 좀 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도 현대차, 기아, 뭐 자동차주 쪽은 어떤 견해 갖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대형주를 꼽으라면 저는 그래도 자동차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조금 미래 거를 땡겨온다라면 로봇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AI 시장에서 이번에 이제 젠스랑도 대만에 갔었었고 거기에서도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가장 커질 수 있는 산업 중에서 하나를 그중에서도 산업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제일 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로봇으로 굉장히 꼽았고 흔히 얘기해서 지금 이제 사람과 비슷한 로봇이 현재 시장에서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뭐 미국에서 피규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도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을 굉장히 잘하는 국가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 일본 정도인데 한국에는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여기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뭔가 향후에 AI가 더 발달을 해서 로봇에 머리가 달리고 그 머리가 있는 로봇이 뭔가 진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생산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데라면 사실 현대자동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삼성은 로봇 방향이 이상했잖아요. 그죠? 무슨 뭐 보잉 로봇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거는 방향성이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뭔가 AI 산업이 새롭게 산업을 탄생시켰을 때 뭔가 업사이드를 크게 줄 수 있는 기업이 일단 현대자동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전 의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 또 중국을 다녀왔고 또 이번 달에 또 중국을 갑니다. 네. 역시 이제 산업을 살펴보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가는데요. 가서 중국의 전기차를 보고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여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중국의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호불호가 있고 나름대로 의견이 갈리겠지만 하나만은 인정하실 겁니다. 가격이 너무 싸.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의 전기차는 들여와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열어주면 안 되는 게 야, 미국에서 전기 자동차를 열어주면 미국인들 살 것 같아? 많이 삽니다.
왜? 거기에 중국인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차이나타운에는 중국인들은 살 거란 얘기죠. 네. 그래서 깔리상 문제가 될 텐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산업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그 나라의 국가와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쌍용차도 어려웠지만 살아있고 미국의 크라이슬러도 옛날에 파산을 뻔해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지키기 위한 방편이라면 저는 관세만 올려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도 유럽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48% 관세를 올렸고 네. 미국도 100% 관세를 올렸잖아요. 4배 올렸습니다. 4배 올렸죠. 25%에서 100%. 그 얘기 뭐냐면 네. 이 정도 올려도 막기 쉽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격과는 참 쉽지 않아요. 왜? 전기차가 이제 활성화되려면 흔히 얘기해서 이제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게 충전소하고 가격인데 가격은 이미 맞춰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가격을 더 맞출 수 있는 건 중국제라고 보면 저는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장벽을 더 많이 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장벽을 치는 만큼 수혜를 보는 애들이 있을 건데 네. 그게 미국 차도 되겠지만 저는 거기엔 현대기아차가 훨씬 더 독보적인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 미래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대표님한테 자동차 안 여쭤볼 건데 다른 거 여쭤볼. 제 별명이 차상로입니다. 그러면 네 차상로라십니다. 원래 저희 아내 PD님이 다른 거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우리 차상로 대표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현대차 그룹이 크게 상승했었는데 그때 요인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진출 이슈였고 네. 그 두 번째가 환율 이슈였거든요. 그 한 개 더 붙인다면 그때는 엔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반사이익을 또 받았던 시대거든요. 이번에 이제 2024년도 돼서 사실 2023년도에 이미 기아차는 신고가를 갔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지금 현재 그때부터 나오고 있는 모멘텀이 지금도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미국에 대한 자동화 공장 이슈가 있고요. 서베나 네. 공장에 대한 부분. 그 두 번째가 바로 인도 법인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죠. 그 보면 이제 탈레가온 공장을 2023년도 인수를 했고 현재 첸나이 공장이 100만 대 이상을 현재 출고를 했고 2023년도에 그 세 번째 이슈가 이 도요타에 대한 반사 이익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엔 어게인 2008년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차상로 대표님의 마지막 말씀. 사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 다뤄보려고 했던 게 이제 오늘 공매도 관련돼서 이제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왔는데 결론만 일단 말씀드리면 내년 3월 말까지,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는 지금의 공매도 금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 외에 뭐 무차익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개인과 기관 간의 어떤 대차거래 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맞추는 이런 대책들도 다양하게 나왔으니까요. 이건 또 다음 기회에 저희 경주마에서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한 번의 빅 이벤트들을 소화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까? 예상과 어긋났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대로 또 대응할 방법과 전략들은 또 있으니까요. 합리적인 기준과 목표치를 세우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마였습니다.